네, 그러면은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문학3 교재 44페이지 내용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설 내용 나오고 있고요. 오늘 소설 이론도 여러분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1학년 때 다 한국사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사 2학기 시험 범위 대충 알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근현대사라고 하지.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 사회가 또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소설들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 이런 것들 살펴볼 텐데 여러분 어떤 그런 역사 시간에 졸지 않고 또 열심히 들으셨다면 여기 있는 내용 굉장히 익숙하신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이론 막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쓰였던 소설들 사실상 출제가 좀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시기에 쓰였던 소설들 직접 또 문제풀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재 44페이지 여러분 소설 산업화와 민주화 속에서 개인의 고뇌와 성장을 다룬 소설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요. 제목에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되어 있죠. 네, 일단은 산업화부터 한번 봅시다. 자, 산업화라고 나오고 있는데 산업화와 도시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들이 있으시고요. 일단은 1960년대 그렇죠. 이때 한참 우리 경제 발전을 하던 시기였죠. 그 상황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이 발생하다 보니까 무언가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이 또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겠죠.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보편화되는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 그렇죠. 이 경제 성장 속에서 이제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이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졌단 말이죠.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항상 좀 좋은 면만 있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있는 제도지만 사실상 이 제도에도 어떤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지. 그렇다 보니까 자본주의적 삶에 대한 방식에서 비판적인 성찰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탐욕적인 자본의 논리, 무한 경제, 그리고 인간의 유대성 상실, 물질주의적 생태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자본주의적 삶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소설 문학은 맞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나타났던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소설에 담겨 있다. 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산업화를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산업화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또 굉장히 배경 지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텍스트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업화는 사회적으로는 대규모 생산을 달성하고 그렇죠. 산업화 얘 가장 어떤 특징적인 면이 대량 생산이지 대규모 생산 이것 때문에 좀 사회가 풍족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에게는 능력에 따른 풍요를 선사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신분이나 집안이 중요했다면 이 산업화 시대에는 이제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슬플 수도 있어요. 능력에 따른 풍요? 그러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슬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도 됐지만 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어떤 그 고통과 고난도 역시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두 번째 줄. 하지만 성장 제일주의에 입각한 기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은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었다. 라고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또 효율적인 게 근본적인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는 이미 잘 큰 대기업을 몰아줘서 빠르게 성장시키는 게 좀 효율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이렇게 성장했지만 그 혜택을 모두는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이나 불평등 같은 게 우리 사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보죠. 도시로의 인구 집중. 그렇죠. 이제 대기업 중심의 어떤 일자리들이 도시에 집중되다 보니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농민과 노동자 계층은 굉장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아노미 현상 같은 것도 제시되고 있는데 혹시 아노미 현상 사회 시간에 배우셨습니까? 미안해요. 여러분 아노미 현상은 무규범 상태라고 해요. 그래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죠. 규범이라는 게 뭐죠? 하나의 룰이잖아. 우리가 지켜야 할 룰. 그런 룰이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을 대우해주는 연장자를 대우해주는 게 있죠.
만약에 이 규범, 이 룰이 없어졌다고 해볼까? 여러분 이 교실에서 연장자를 대응하는 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반말해도 돼요. 야 시끄럽다 수업 그만해 막 이런 말 해도 되거든요. 그럼 어때요? 굉장한 혼란이 생기겠지. 그럼 규범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그래도 존댓말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 연장주의가 없어졌지만 나는 아직 존댓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확실한 규범이 없다 보니까 굉장한 혼란이 만들어지는 걸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성장 제일주의, 대규모 생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 있었던 규범이 사라지고 잠시 어떤 아노미 현상을 겪는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죠. 상식적으로 뭐 알아주시면은 나중에 논술 쓸 때 이런 주제가 나올 수도 있어. 논술에서 아노미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무기범 상태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빈공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적인 주제죠. 그래서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속에서 있는 어떤 이런 아픈 점들 이 소설에서 많이 쓰였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조리한 모습과 소외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사회가 아무래도 부조리하다면은 그렇지. 그것을 살아가는 개인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부조리한 사회에 영향받는 개인들이 나오고요. 문제로는 이게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부조리한 사회, 병폐가 있는 사회야. 분명히 사회에 어떤 단점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단점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우리 소시민들은 어떤 대응을 보이는지가 꽤 많이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저는 소시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소시민이기 때문이죠. 소시민들은 이 나쁜 사회, 부조리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까? 저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항을 잘 못하고 타협하거나 이 부조리한 모습에도 순응하는 양상들을 많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소설이 소시민들이 그러한 어떤 나쁜 거에 대응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순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소설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소시민의 대응 양상 이런 것들은 한번 또 잘 읽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부조리와 소외 부분 우리 또 한번 살펴봤고요. 대표적인 작품들이 나오고 있죠. 혹시 이 중에서 읽어보신 거 있을까? 물론 안 읽어보신 것도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이 아홉 켤레 구도로 남은 사내 정확히 이 작품은 아니지만 이 작품과 연관이 있는 작품을 하나 이제 또 풀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거 꽤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거 읽어보신 오, 훌륭한 친구들이 많네. 아주 좋아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정확히 이제 작품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2, 13개 정도 되거든요. 12, 13개의 단편 소설이 하나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공이라는 거대한 소설을 이루고 있는 연작 소설이라고 합니다. 아니 좀 다른 얘기지만 수업과 다른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이거 혹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공의 주인공 우리 난쟁이 씨 난쟁이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 김불희 씨입니다. 김불희 씨.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도티 그 친구랑 그 유튜버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랑 고등학교 2,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도티 본명이 이제 나희성이잖아요. 이 친구 별명이 그때 나불이었어요. 왜일까? 이 별명 우리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공을 배우고 나서 만들어진 별명이 됐습니다. 왜? 이 카메라 켜져 있네. 좀 말해도 그런데. 키가 작았어요. 죄송합니다.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난쟁이 김부리 씨 배운 다음에 도티 이 친구를 이제 나물이라고 그때부터 불렀어요. 지금 그렇게 큰 인물이 됐지만, 이 자식.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공 갑자기 생각나서 좀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런 작품들이 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이거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서양 어떤 가치관, 서양 문류가 서양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우리 전통 가치관과 충돌과 갈등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시기에도 새로운 가치관들이 이렇게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 이전의 가치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 이것은 지난주에 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당한 권력과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죠.
맞아요. 이 시기에는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독재 정치가 행해지던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어떤 민주,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 독재 정치를 하는 그 정권, 어떤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들이 많아진 거지.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번, 부당한 권력의 행포와 이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소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번, 저는 2번이 꽤 그래도 중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지금 정부를 바로 욕하기가 좀 그렇잖아. 지금 독재 정권을 바로 욕하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살짝 돌려서 살짝 다른 생활에 다른 상황에 빗대 우의적 방식을 쓰는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자랑은 조금 달라. 풍자는 이제 뭐야? 약간 블랙 코미디식으로 저걸 까는데 웃기게 까는 거고, 우의적이라는 말은 딱 직접적으로 어떤 정치가 아니라 살짝 돌려서 이걸로 예시를 들어줄게요. 여러분,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지. 교실 안에서 엄석대라는 어떤 권력을 가진 인물을 가지고 쓴 소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실제 세상, 실제 정치를, 실제 어떤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교실 상황으로 살짝 빗대어서 교실 상황으로 살짝 우의적으로 표현해서 지금 현실 사회의 어떤 권력과 정치 문제를 다루게 되는 소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의적 방식을 동원한 소설들, 이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직접적으로 정권을 비판할 수 있지만 어떤 이렇게 빗대어서 다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권력이나 절대자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잘 알아두시고요. 3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투쟁의 모습, 거기서 개인의 갈등과 고뇌가 여러 가지 또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살펴봤고요. 독재 정권의 우의적 표현이 드러난 작품, 아까 제가 강조드렸듯이 그래도 우의적 표현, 이게 좀 중요하다고 했었죠. 여러분 이 내용도 복습하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보다는 다른 상황에 빗대서 우의적으로 표현한 작품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문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 시기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고뇌,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또 성장, 그 속에서 성장을 이루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응과 좌절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의 아픔. 그렇죠. 사회변화에 적응 못하는 개인.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그린 소설들. 2번은요. 2번은 좀 나쁘게 말하면 어때요? 사회 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봐요. 내가 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 내가 이 사회에 좌절하고 있어. 그 원인은 어디 있다? 바로 사회 때문이야. 부조리하고 비인간적인 사회 때문이야. 사회 탓을 한다. 이거 너무 나쁘게 말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회에서 이러한 단점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제가 나쁘게 사회 탓이라고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예시로 박민규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는 소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긴 합니다.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정확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읽었었거든요. 이 소설을. 그때 어떤 충격을 제가 아직 잊지 못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인가 2000년대 나온 소설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출제된다 하면 적어도 7, 80년대 소설은 돼야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좀 출제되기엔 현대 작품인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소설이니까 잠깐 소개해볼까?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회사가 망했던가 잘렸던가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경제적으로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을 가출해버려요. 나는 집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이제 집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출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먹여 살려야 돼? 이 아들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아들이 맨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아버지, 아무리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던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없어지고 나서 어린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니까 굉장한 어떤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아들이 이제 지하철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옛날에 지하철 셔터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셔터맨 들어본 적 있어요? 다른 사람? 맞아요.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타야 되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몰리면 문이 안 닫히잖아요. 그래서 셔터맨이 사람을 밀어넣어요. 그럼 지하철 문이 싹 닫히면 그럼 지하철 안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낑겨서 가는 거죠. 아무튼 그 아들이 셔터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철역에 기린이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기린이 들어와요. 예. 근데 이 아들은 이 기린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기린이 막 옷도 입고 그러고 있거든. 아니,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이야. 갑자기 기린이 지하철역으로 들어온 거야. 아들 어떻게 하겠어요? 기린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맞죠?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있건 없건 좀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그 고생감을 이 기린, 아버지로 보이는 기린에게 들려드리거든요. 근데 기린이 마지막으로 하는 대사가 이거예요. 저 아버지 아닌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기린입니다. 이제 끝나버리고. 이렇게 들으면 되게 이상한 소설 같은데 너무 슬프지 않나요? 미안합니다. 슬픔을 좀 강요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뭔가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아버지로 보이는 그 기린은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 작품 읽었을 때 제가 왜 하필 아버지를 기린으로 만들었을까를 진짜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 기린은 어떤 생물입니까? 그렇지 굉장히 몸집이 큰 생물이에요. 이 아버지는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가족들을 버리고 가출했어. 누구보다도 작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초현실적으로 기린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런 소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재미를 가스라이팅하면 안 되겠다. 예. 아무튼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설이라는 장르는 좀 그러기 쉽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모의고사 지문이나 시험 범위에 있는 소설만 읽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만난 소설이었어. 왜냐면 우리 문제 풀 때는 소설의 일부분만 보잖아요. 근데 일부분만 봤는데 재밌어 보여? 그러면은 한번 도서관에 가서 그 소설 빌려서 전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방금 말했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그거 한 40-50페이지도 안 돼요. 예. 일단 1시간 내에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기 위해서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좋게 그냥 어떤 읽기 행위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문제 푸는 능력이나 시험 상황에서의 독해력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재미가 그래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어떤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껴서 이런 소설을 찾아가서 읽고 나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독해력에서 굉장히 좀 상승한 모습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소설을 워낙 좋아해서 모의고사에서 일부분 나온 소설 재밌어 보이면은 그거 빌려다가 전문을 읽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자, 좋아. 쓱 넘어가서 자 성찰과 비판의 모습 보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그렇지 개인을 성찰하고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태도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은 이 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봐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그려졌을 때 이러한 태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 볼까? 소설의 내용 속에서 부조리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속물적인 모습이 제시됐어. 그럼 그 서술은 되게 비판적인 태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었죠. 소시민 되게 자주 나온다고. 소시민은 어떻다고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때론 부조리하는 것도 순응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 자연스럽게 반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 한번 보시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태도들이 등장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비슷한 류의 소설을 읽으실 때 문제 풀이하실 때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효율을 추구하는 시대, 경제적인 게 중요한 시대래요. 그 시대에서 오히려 사회의 주된 흐름에 반하는 거리가 먼 자신만의 신념을 지키는 소설들이 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개인적으로는 요즘 요게 진짜 많이 출제가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장인 정신을 다룬 소설들. 네. 왜냐면은 그렇지 요즘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누군가가 뭐 하나에 몰두해서 열심히 하면은요 대단하다 약간 이런 반응인가? 그렇지 않아요? 뭐 저렇게 저걸 열심히 하지? 약간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 그렇다 보니까 어때? 약간 좀 이해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런 어떤 장인 정신이 표현되는 소설들이 오히려 이 시대에 어떤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모의고사들 기출문제들 보면은 장인정신 다룬 소설들이 종종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잘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장인정신을 다룬 소설. 장인정신이 뭐라 그랬죠? 이 신념처럼 보일 수 있다. 의지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소설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식인 소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역시 여러분들 이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야. 지식인 소설, 예술인 소설 중에서도 소설과 소설. 이것도 종종 진짜 출제가 되거든요. 작품의 주인공이 그냥 소설가입니다. 근데 소설가라는 사람은 어떻죠? 아, 약간 슬픈 얘기지만 너무 아무 생각 없으면 소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식인이고 또 소설은 예술이니까 지식인이자 예술가인 소설가가 주인공인 소설가 소설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쓰는 글, 이들이 겪는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소설가가 주인공인 작품들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맞아요.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반성도 있었어. 그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극복과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도 1번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성장에 이르는 소설들이 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이거 지난주에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서술자를 갑자기 어린아이, 미성숙한 사람의 서술자로 만들어. 그래서 이 3번이 진짜 요즘 자주 출제됩니다. 미성숙한 주인공, 어린아이나 소년, 소녀 같은 사람을 잠깐이라도 서술자로 쓰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글이 출제됐을 때는 반드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의 제한된 시각으로 뭔가 서술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문제 나올 수 있겠구나. 한 번쯤 예상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었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밑에 이제 성장소설이라고 나오고 있죠. 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유년기,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한 인물이 겪는 갈등, 그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면 각성을 이루면은 그것을 우리가 성장소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네, 아까 말했듯이 성장소설에서는 반드시 어린아이가 서술자인 부분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기도 좋고 성장소설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론의 내용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시간 재고 문제 푸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해요. 자, 1에서 4번 문제로 제시된 첫 번째 지문. 이 지문은 우리 한번 8분 정도의 시간 잡고 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이 지문은 8분 정도 안에 풀 수 있다 하면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잘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에서 4번, 문제 1에서 4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분 정도 지났고요. 네. 정답은 공개하겠지만 여러분 아직 시간이 1분 정도 더 있어요. 끝까지 푸시고 정답 나중에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 답을 확인하고 약간 뿌듯한 얼굴로 앉아있어. 혹은 약간 왜 이걸 풀었지 당황했을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희 유일한 어떤 기쁨의 시간. 문제 풀고 이제 표정 보기. 그런데요. 네, 아무튼 뭔가 제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타임 리밋을 좀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시간대에 익숙해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뭔가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몸으로 대충 소설 한 지문이면 이 정도 안에 풀었을 때 시간이 괜찮다고 했었어. 그걸 이제 몸으로 기억해서 푸는 게 이제 가장 좋다 보니까 소설은 보통 이제 7, 8분 정도 안에 풀면은 시간적으로 어떤 큰 손해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요거에 맞춰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지 전체적인 어떤 시간 관리.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뭔가 1학년 때부터 전체 시험 시간 관리를 하기보다는 한 지문 한 지문 좀 스톱워치식으로 이건 몇 분 안에 풀었네, 이건 몇 분 안에 풀었네. 이러면서 뭔가 그 시간을 익히고 나중에 이제 그걸 한 번에 한 시험 내에서 다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좀 정석적인 풀이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정석 풀이는 보기를 보고 푸는 거죠. 일단 보기를 보면서 이 소설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2번 문제와 3번 문제 전부 보기가 출제되었는데 정확히는 좀 2번 문제가 이 작품의 전체 내용을 예상하기에 좋은 보기라고 보입니다. 꼭 보기부터 읽어야 되나요? 아니 안 그러셔도 돼요. 저도 뭐 실제 풀 때는 사실 소설은 보기 나중에 읽거든요. 왜냐면 소설은 뭔가 대충 읽어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뭔가 딱 어떤 지금 풀이에 정립된 방법이 없다면 보기부터 읽고 풀어보는 방법 늘 추천드립니다.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예상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한번 볼게요. 직선과 곡선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시민의 삶이 나타난다. 그렇죠. 소시민인데 어때? 거기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소시민들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소시민들이 보조리에 대해서 대응 방식은 그냥 수능하거나 타협하거나 뭔가 포기해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고요. 아무튼 그런 걸 예상하면서 보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시민이 나오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가진 자의 횡포와 미선 같은 사회적 부조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와 같은 부조리한 상황에 대응 중요하다고 했었죠. 소시민 어떻게 대응해? 대응하는 소시민은 현실 타협의 방법을 많이 쓰네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는 소시민의 모습은 때로는 현실 타협의 태도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결국 작가는 소시민의 현실 타협적인 태도를 통해 이를 야기하는 사회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싶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시민이 나올 테고 이 소시민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타협하는 모습도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소설에 들어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정석적으로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는 소설이죠.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는 소설에서는 여러분 앞부분의 줄거리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고 했었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상황 같은 걸 파악하고 소설로 들어가야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한번 파악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어느 날 나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저 인물 위주로 읽는다고 했었죠. 인물을 항상 체크합니다. 어느 날 나는 독립산업의 오사장이라는 인물도 나와요. 오사장이 타고 가던 자동차에 치인다. 사건이 발생했죠. 어느 날 나는 오사장이 타고 가던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독립산업 측에서는 나한테 너 보상금 돈으로 받을래? 아니면 취직할래? 하나를 택하라는 제안을 하고 나는요 취직이라는 제안을 선택했네요. 나쁜 생각이지만 차 한 번 치고 취업 개꿀 아니? 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회가 굉장히 슬픈 거예요.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왜냐면 진짜 읽으면서 만약에 독립산업이 대기업이면 삼성전자라고 해봐. 이재용한테 치고 삼성전자 직원되면 좋은 거 아닌가? 미안해요.
이런 사회가 슬픈 사회다. 예, 아무튼 예, 패스야. 이거 없는 얘기. 오케이. 나는 취직을 택했다. 오 사장의 비서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병원에 그렇지 차에 치였으니까 병원에 갔겠죠? 병원에 신문기자도 나옵니다. 신문기자를 데리고 나타났는데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사진을 찍는다. 나의 초상권, 나의 사진을 찍는다는 또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토분 줄거리를 정리해보면은 오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때? 오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차 사고를 낸 거야. 치워버린 거야. 쳐버린 거야. 그 과정에서 오 사장은 야, 너 돈 받을래? 취업할래? 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취업이라는 선택을 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사건이 갑자기 비서랑 신문 기자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있는 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갔습니다. 요런 상황. 이 상황에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계속해서 볼게요. 오 선생이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는 훨씬 비참한 형태로 나타났다. 오 선생이라는 또 인물이 등장하네. 그리고 나라고 표현되는 인물도 있어요. 훨씬 더 비참한 형태로 나타났다. 서술 부분이죠. 다음날 오후에 오 선생이 석간을 들고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벌레벌떡 달려왔다. 하얗게 질린 표정. 여러분 늘 강조드리지만 문학 꼭 소설뿐이 아닙니다.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감정이나 심리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체크를 해주십시오. 오 선생은 지금 어떤 감정, 심리, 태도를 즐기고 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 보통 어떨 때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까? 그렇지,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이랬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됐었죠. 자, 근데 오 선생이 석간은 여러분 저녁신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상황인 거야. 오 선생이 신문을 들고 오면서 당황스럽고 되게 놀라운 표정을 짓는 거야. 완성 슬슬 되고 있죠. 이렇게 지독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신문에 뭔가 지독하게 나오는 일이 있나 봅니다. 나는 오 선생이 코앞에 펼치고 있는 기사를 읽었다. 서술 부분이죠. 왜 제가 계속 서술 부분을 체크하느냐? 여러분 소설에서 현대소설에서 이거 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뭐였죠? 서술자 찾기. 자, 이 소설 서술자 누굽니까? 나. 그렇지, 나라고 제시되고 있죠. 이 소설 1인칭이면서 서술자는 작품 속 인물이냐. 요거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현대소설에서 항상 서술자의 위치 파악하는 연습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 그렇지, 오 선생이 그렇게 하얗게 질린 표정을 보여준 그 기사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마르지 않는 인정의 셈이라는 큰 제목이 달려있고 작은 제목으로는 자해상습범이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뻗친 갱생의 손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갱생은 악인을 선인으로 바꾸는 과정을 갱생이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을 착하게 바꾸는 과정을 갱생이라고 해요. 그럼 어때? 자해상습범, 범죄자죠? 자해상습범이라는 나쁜 사람을 그렇지 선인으로 바꾼 그 갱생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야. 자해상습범이라는 한 인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인물 체크 계속해서 볼게요. 손길이라고 적혀있고 침대 위에 누운 채 면목 없다는 듯이 손바닥을 펴서 턱 부분을 약간 가리고 있는 미안해요. 이런 거 지금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죠. 사내의 사진이 그 안에 실려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나이며 전죄를 뉘우치며 괴로운 모습이었다. 나는 전에 지은 죄가 있고 뉘우치며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자해상습범이 바로 이 사내가 되는 거고 이 사내는 바로 내가 되는 거죠. 자, 신문에 어떻게 실린 겁니까? 내가 자해, 즉 스스로를 어떻게 스스로 몸에 상처가 있는 자해상습범으로 실린 거예요. 여기 밑에 내용 읽어보셨죠? 어떤 내용으로 실리고 있어요? 자, 앞부분 줄거리의 상황은 뭐였어? 오 사장이 나한테 지금 차 사고 내고 나 취업시켜줬잖아. 근데 신문 기사의 상황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내가 오 사장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는 자해공갈범, 맨날 자해하는 사람, 자해상습범으로 나와 있고 오 사장은 여기서 인정을 베풀어서 착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지. 자, 그럼 어때요? 앞부분 상황에서 오 사장이 가해주었고 내가 피해자였단 말이야. 근데 신문의 상황에서는 내가 가해자가 되었고 오 사장이 저 자해공갈범 사회로 품어주기 위해 자신의 기업에 취업시킨 어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이 가해자였고 이쪽이 오히려 피해자가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지금 신문과 앞부분 줄거리 상황은 정반대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하시면 돼요. 저 어떻게 파악했죠? 일단은 인물 위주로 읽었죠. 인물 위주로 읽으면서 이런 어떤 어때? 감정심리 태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아 신문에 실린 자해상습범이 사내고 사내가 바로 나구나 이런 식으로 상황을 구성해 나갔죠. 예. 여러분들 처음 보는 소설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독해가 그래도 가장 추천됩니다. 일단 인물을 메인으로 잡고 그 사이의 관계들을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잘 파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여기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권지용 씨,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거주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네, 제가 정확히 태평 산동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30년을 넘게 살았었거든요. 왜 이 지역이 이렇게 나온 걸까? 가난한 도시. 아, 갑자기 너무 슬프네.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 되게 가난한 동네야. 예. 아, 어린 시절에 저도 참 힘들게 살았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동까지, 내가 태어난 동까지 나오니까 너무 이제 반가움보다 뭔가 좀 슬퍼가지고 이게 되게 가난한 동네라서 이 소설이 어떤 배경으로 쓰인 거거든. 예. 옛날 생각들이 좀 났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파악했고요. 저희가 또 파악해야 할 부분들은 이 신문기사에 대한 어떤 두 인물의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 니은 부분 볼게요. 신문기사에는 이런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있었죠. 자 이걸 본 니은의 대사, 이거 여러분 오 선생이 하는 대사입니다. 오 선생의 반응은 어때? 이따위 놈들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돼. 명예훼손이 아니라 집단 폭행을 고소를 해야 돼. 오 선생의 반응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오 선생의 반응은 어때요? 이거 저항해야 된다. 정의롭게 바로잡아야 된다. 이러한 어떤 반응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 신문기사는 잘못된 거고 저 기업인이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지금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저항해야 한다 라는 오 선생의 반응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근데 오 선생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죠. 실제 차에 치이고 갑자기 가해자가 된 건 나거든요.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리을 부분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야 막상 차에 치인 건 나야. 근데 지금 상대방이 야 이거 왜곡됐잖아. 바로 잡아야지 하는데 나는 어떤 마음을 보이고 있어요? 나의 반응.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바로 보기에 나타난 타협이고 순응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네, 이제 보기의 내용이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보기에서 소심이는요. 어떤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기보다는 타협하고 순응한다고 나오고 있죠. 맞아요. 이 리을의 반응이 바로 나의 반응이죠. 그렇지. 지금 가해자, 많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뒤바뀐 이 사건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럼 나 취업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라는 식으로 타협 순응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반응들을 확인했고요. 우리 여기서 문제 하나의 정답 한번 잡고 갑시다. 일단 1번 문제. 1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3번이었죠? 대화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 대화가 오 선생과 나의 대화였고요. 특정 사건은 어때? 바로 그 신문기사에 대한 사건이죠. 신문기사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뀌어 내어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서 시각의 차이는요. 나의 차이, 그냥 넘어갑시다 였고 오 선생의 차이.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이걸 왜 찾는 거지? 이런 시각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3번 좀 거칠 것이 없이 흠잡을 것 없는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몇 번 문제지?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4번 문제의 정답을 우리가 이제 찍을 수 있는데 정답이 여러분 4번 문제 정답 4번이었죠? 리을 우리가 방금 본 부분이에요. 근데 잘 봐. 자 그냥 넘어갈게요. 야 이게 타인의 일에 관여하기 싫어하는 성격이야? 자신의 일이었잖아요. 이거 자기가 치였었잖아요. 자기가 치였었는데 신문기사의 자해공갈범, 자해상습범으로 나온 거잖아. 그래서 4번을 가지고 타인의 일에 관여하기 싫어하는 어떤 쿨한 성격이라고 하면 잘못된 선지가 되겠죠. 자신의 일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타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 4번 정답도 이렇게 쉽게 도출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이제 좀 우리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자, 이 서로의 반응, 신문기사에 대한 서로의 반응이 나온 다음에 오 선생과 나의 어떤 견해 차이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오 선생과 내가 굉장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잘 봐요. 일단은 여러분, 그렇지. 좀 줄여볼까? 어느 부분이냐면 리을 다음 대사 정도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 볼게요. 내가 이거 나의 대사죠. 내가 오 선생한테 빚지고 신세지면서 살아가는 거나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나 이런 취급은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되고 취업 성공했죠. 이런 취급을 당하거나 부끄럽기는 맞아. 하지만 같은 값이면 똑같이 부끄럽다면 어때? 이제부터 빚 안 지고 왜 취업했으니까 빚 안 지고 살 수 있지. 취업했으니까 신세 안 지고 살 수 있지. 이런 부끄러움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대사에서는 왜 타협하는 이유들이 좀 제시됩니다. 타협의 이유가 제시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사는 거 되게 부끄럽게 당신한테도 신세지고 살고 어차피 부끄러울 거면은 그냥 타협하고 부끄럽게 살래요. 이건 돈이라도 벌잖아요. 하는 어떤 내가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타협하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오 선생은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오 선생에 대해서잖아. 땅바닥에 내던진 걸 주워먹는 똥개 신세는 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내가 내 눈엔 지금 뭐다? 당신이 똥개다. 그게 뭐예요? 너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니 이런 상황을 그냥 타협하겠다고. 야, 뭐 취업만 시켜주면 다. 넌 자존심도 없어? 그러면서 들려주는 얘기가 뭐야? 전에 단대리에 살짝 단대리 단대리도 성남의 지명인데 그렇죠. 아시는 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친구 집에 많이 놀러 왔어요. 아무튼 미안합니다. 자꾸 성남 지명이 나오니까 반가워가지고. 아무튼 단대리에 살 적에 우리 집 동준이라는 놈이 인물 나오죠. 시궁창에다가 과자를 집어던져. 동준이가 시궁창에 과자를 집어던져. 왜? 동네 꼬마 하나가 그걸 주워 먹겠다고 등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걸 보고 나는 어때? 꼬마를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식놈 동준이를 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 선생은 어때? 이런 사람을 약간 좌지우지하는 어떤 기업가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과자 먹고 싶지 하고 시궁창으로 던져주는 자기 아들을 패버린 거예요. 너 그렇게 나쁜 기업가처럼 살지 마 하고. 그러니까 오 선생은 자존심도 없냐고. 그런 사람들은 봐주면 안 된다. 저항해야 한다. 저항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긴 대사가 나와요. 이 대사가 이제 엄청나게 긴 대사죠. 이 대사가 여러분 문제와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정말 핵심만 좀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오 선생님, 나의 대사죠. 이번 오 선생님 들어보셔. 수진이 고개 밑에 가면 양산도집이라는 술집이 있어요. 그 집에 전에 술집 작부로 일하는 신양이라고 있습니다. 예. 수진이 고개를 넘어가면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나옵니다.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수진이 고개 넘어가면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나오는데, 동진이랑 같이 다녔던 고등학교예요. 미안합니다. 신양이라고 있으니까 모르시죠? 근데 어때? 이 신양이라는 여자의 삶을 알면 너 누구 때리고 싶다는 생각 못하게 될걸? 여기서 멈추지 않죠. 자, 너 보름이라는 기간 안에 자기 손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 있어? 너 배고프다고 시위하는 와중에 참외 트럭이 엎어져서 배고픈다 날 살려내라 시위하다가 어때? 참외 주워 먹으러 가는 그런 인생들 본 적 있어? 자, 여러분 이 네모의 인생들 전부 뭡니까? 전부 여기서 제시하는 소시민들이에요. 그리고 이 소시민들의 특징은요. 이 사람들 지금 자존심을 부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삶이 너무 힘드니까 뭔가 그런 자존심을 부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현실의 불의에 타협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이 말하기 방식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 자존심이 없이 타협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오 선생은 그렇게 안 살아보셨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타협하고 수긍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는 식으로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정보 제시 어떻게 했다고요? 굉장히 힘든 소시민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의 공통점은 자존심을 부릴 수 없고 타협하고 수능할 수밖에 없는 힘든 삶들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 선생은 이런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리고 싶다 이런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변호, 자기의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나머지 문제 풀 수 있게 됩니다. 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에 대해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물어보고 있죠. 이 작품이 연작 소설이 그렇죠. 아웃콜리그로 남은 사람이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 그래도 꽤 될 거예요. 이 작품에 어떻게 보면 이 작품과 관련이 있는 작품입니다. 권 씨는 구두에 대한 과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대요. 구두를 사랑하는 남자. 아, 미안해요. 구두 성애자인가? 아무튼 볼게요. 권 씨는 구두에게 구두 이상의 것으로 자존심. 구두란 뭐다?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작품에서도 구두의 의미가 지속되고 있는데 구두 태웠다 그런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그럼 어때? 구두를 태우기 이전, 즉 구두가 있던 상태, 이 상태는 뭐야? 자존심이 있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존심을 자기가 아끼는 자존심을 태워버렸죠? 이 상태는 뭐야? 자존심이 없어진 상태. 순응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힘든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에 대한 삶의 구분은 자존심이 있던 삶과 자존심이 없어진 삶을 말하는 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정답 선지는 여러분 1번이었죠. 1번 어때? 내가 양산도집의 식량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까 식량은 뭐였죠? 자존심 부릴 수 없고 타협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것을 언급한 것은 A에서 자존심이 있던 시기에 나를 변호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존심이 없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변호하려는 누가 담긴 인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 A에서의 삶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없어진 B에서의 삶의 인물들로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다 풀어봤고요. 풀만 하셨죠? 네, 소설 그러니까 좀 하나 이제 난이도를 살짝 높여볼까요? 네, 여러분들 좀 이제 쉬운 거 푸셨으니까 5에서 7번은 여러분들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혼자 충분히 푸실 수 있을 만하고 그래도 조금 더 어렵다고 보이는 게 바로 8에서 11번 지문. 저희 하나 점프해서 8에서 11번 지문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고요. 역시 이 지문도 8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1, 2분 정도 더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무튼 요 8에서 11번 지문도 지금 한번 8분 시간 잡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분 정도가 지납니다. 아까보다 좀 난이도가 있죠? 아니 뭐 푸신 분은 계속 또 풀면서 들어보세요. 예. 아까보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그래도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거 앞부분 줄거리 없어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많이 보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아 이런 상황이야 라고 해서 상황 구성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장면에 던져버려요. 그럼 어때? 여러분이 던져진 장면 속에서 이 서술들을 보면서 아 이런 상황이겠구나. 어떤 상황 구성과 상황 파악과 장면 구성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잘 됐을 때 앞부분 줄거리가 없어도 소설을 이제 부드럽게 시작할 수가 있을 테고 요게 이제 힘들다면은 예 앞부분 소설보다는 이제 내용 파악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예, 정답은 이렇게 위에 공개해 놨었고요. 예, 여러분들 잘 푸셨나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정석적인 풀이법 보기를 보고 내용을 예상한 다음에 한번 들어오는 방법들을 써봅시다. 보기 10번 문제 보기 내용입니다. 자서전들 쓰십시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 아 정말 큰 힌트가 나왔죠. 주인공이 하는 일이 뭐다? 자서전을 대신 써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서전은요? 자기 살아온 이야기니까 사실 자기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어떤 살아온 이야기나 써주는 사람인 거야. 남의 성공 스토리나 써주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어때? 글이 더럽게 재미가 없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할 때 재밌잖아요. 예. 수업 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게 재밌는데 이제 뭐 진도를 나가야 돼서 이제 해야 할 거를 하면 이제 좀 노제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튼 어때? 글을 쓰는 놈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써야 굉장히 행복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때요? 남의 성공 이야기나 써주다 보니까 글쓰기가 재미가 없어졌을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요.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고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글밖에 안 됩니다. 예. 글을 써봤자 누군가를 미화하고 아첨하는 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글쓰기가 재미없다는 거죠. 추가로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데요. 이런 거 써줘, 이런 거 써, 야 그거 고쳐, 이런 것들을 자꾸 지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인공을 괴롭게 만든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 주인공이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의뢰인들이 있대요. 이런 의뢰인은 좋아. 이런 의뢰인은 글은 쓰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의뢰인들이 있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갑자기 어디 오셨어요? 파이팅. 어디 하고 있냐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5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무튼 예. 57페이지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하지만 주인공이 이렇게 다 싫어하는 것만 아니야. 주인공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뢰는 주인공, 작가의 의사를 존중해주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가득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 후회, 의문 없어 확신에 가득 찬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어때?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고평가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학원강사 느낌으로 말할까?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1등급 나옵니다. 확신에 대한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 이거에도 여러분 노력하셔야 1등급 나와요.
근데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 예, 요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의 여러분 소설은 약간 익숙한 것으로 취현하면서 읽을 때 잘 읽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학원 느낌으로 이렇게 읽는 거죠. 아무튼 주인공이 좋아하는 건 뭐야? 이런 사람,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한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정보 나왔죠. 주인공은 자서전 써주는 사람인데 이 와중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주인공이 쓰고 싶은 자서전도 있을 테고 이러한 내용들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볼게요. 본문 55페이지죠. 55페이지 처음을 보면서 이 소설의 어떤 상황을 좀 파악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잘 봐요. 지욱은 사람 이름이겠죠?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 선생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오지. 저는 인물 위주로 있습니다. 지욱은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두렵다. 또 말하지만 여러분 감정심리 태도에 대한 건 항상 눈여겨보세요. 많은 걸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욱이 선생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심리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왜 두려울까? 지욱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느껴진다. 압박감도 감정심리 태도죠. 그를 못 견디게 짓눌러 왔답니다. 그래, 믿음이 논리라는 것을 초월할 수 있어. 그렇지만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 표시해볼까요? 꺽쇠로 표시할까? 잘 봐요.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 무엇으로 볼 수 있다?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다. 맹목적인 아집은 여러분 자기 고집입니다. 신념인데 어떤 논리적인 게 중요한 신념이 아니야.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죠. 그건 어때? 맹목적인 자기 고집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볼게요.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 선생의 신념엔 굉장한 자신감이 있고요. 이 자신감이 넘치는 신념은 근데 어때? 털끌만한 자기 회의마저 용납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자기 회의가 없는 신념. 여러분 회의 중요한 거 나왔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다 뉘앙스로 나실 거야. 예, 회의 다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회의의 정확한 사전적 정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이 자주 나오는 어떤 감정심리 단어들은 한 번쯤은 여러분 사전적인 뜻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회의는 여러분 의심을 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의심이 주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회의. 예, 예를 들어서 학원에 진짜 열심히 다녔어. 학원 하나 줄게 다 했어. 근데 뭐야 편집도 다 했어. 1등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 무슨 생각하죠? 어떤 의심하죠? 이 학원 다니는 게 맞나? 그게 회의예요. 예, 여러분 그냥 회의가 약간 뭔가 부정적 그런 감정 이렇게 알고 있기보다 때로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 회의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 할 때나 제가 지금 쉬는 날 7일 일하고 있거든요. 예, 7일 일하고 있는데 월급 명세서 받는데 월급이 형편없어요. 좀 어떤 의심을 하죠? 계속 일하는 게 맞나? 이게 회의예요. 의심을 푸는데 거기에 부정적인 의심이 있어요. 이걸 회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어떤 자주 나오는 이런 문학적 어휘들, 감정적 어휘들은 반드시 사전적 정의도 한 번은 찾아보세요. 그래야 확실하게 이걸 회의라고 볼 수 있나 이런 약간 이제 뭔가 주관적이고 와리가리하는 상황이 잘 안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알아둬야 할 때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 구성을 해볼게요. 자 인물 둘 나왔어. 지욱이라는 인물이 있고 선생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지금 지욱은 선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가 아니라 뭐였냐? 신념이지 그렇지. 선생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이 신념을 지욱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황 구성은 이게 답니다. 지욱은 선생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념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신념은 어떤 신념이었어? 첫 번째 논리적인 이해가 논리가 없어. 그래서 뭐가 될 수도 있대? 아집이 될 수도 있대. 두 번째 뭐야? 자신감이 너무 높죠. 그러니까 뭐가 된대? 자기회의. 자기회의는 뭐겠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어떤 반성과 성찰을 의미하고 있지. 의심이 들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나 잘못하는 거 없나? 이건 자기회의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회의가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에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독단적이죠. 여기에 쓰자.
지욱이 선생의 신념을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 지욱이 선생의 신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뭔가 논리적이지 않고 굉장한 고집이 보이면서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자신에 대한 반성, 회의가 없어요. 그리고 독단적인 느낌이 들어요. 자, 이래서 지욱은 선생의 신념을 보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가 나오죠. 그것은 지욱이 그에게 소망해온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 인물상, 지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서전도 있다고 그랬었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자서전을 쓰고 싶어. 지욱이 소망하는, 내가 쓰고 싶은 이상적 자서전 인물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이래. 그럼 잘 봐. 선생이 가지고 있는, 선생의 신념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특성들은 전부 다 감동적인 자서전 인물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의 신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선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전부 다 감동적 자서전 인물상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럼 특징들 계속 좀 뽑아볼까요? 이제 또 좀 빠르게 뽑을게요. 의식의 경화 현상이에요. 경화는 딱딱해지다란 말. 선생의 신념은 의식의 경화. 너무 의식이 딱딱한 느낌이 들어. 그리고 어때? 너무나도 일사불란한 운동이나 해서 가식적으로 느껴져. 너무 말끔해. 어떤 후회나 의구도 없어. 너무 깐깐하고 결백스러워. 엄격한 극기가 보여. 이런 것들, 이 특징들이 여러분 전부 뭐야? 선생의 신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이 특징들은 전부 다 감동적인 자서전 인물상이 아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했을 때 우리 문제 하나 풀러 가봅시다. 어떤 문제냐면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죠.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삶을 거짓없이 성취하는. 미안해요. 2번 아니지. 미안해. 3번이었죠. 엄격한 극기. 자기 생각. 부끄러움 없어. 항상 뭐 깐깐해. 결백해. 이건 전부 다 뭐였습니까? 이거 선생이 가지고 있는 선생의 어떤 신념이 가지고 있었던. 미안해요. 글씨가 날아가네. 신념이 가지고 있던 속성 특징들이었잖아. 선생의 신념이 가지고 있던 속성 특징은 전부 다 뭐라고요? 감동적인 자서전 인물상이 아니야. 감동적인 자서전 인물상에 부합하지 않죠. 선생의 이런 특징들은 감동적인 자서전 인물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었었고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해 봤었고, 우리 안 하는 거 있네요. 서술자 누구야? 파악하셨습니까? 서술 부분 보면 되잖아. 앞부분에 대사 없네. 앞부분에 대사 없이 쭉 서술이네. 그럼 서술자 찾기 쉽지. 지욱은 하면서 온갖 심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지욱이가 나로 표현된 거 아니라 지욱은 하고 온갖 심리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서술자는 3인칭이네. 작품 밖에 있네. 그리고 작품 밖에 있는 한 3인칭의 서술자가 한 사람의 심리를 완벽히 서술해주고 있어. 전지적으로. 이런 거 찾아놓고 시작하시면 늘 손해는 안 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고 우리 중략 이후의 상황도 좀 파악해 봅시다. 중략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제시되는지 좀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중략 부분 줄거리가 없는 소설에서는 여러분 중략으로 장면이 바뀌면 역시 여기서도 상황 파악, 장면 구성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 아무리 마음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마음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 라는 인물 하나가 나온 거지. 저는 인물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너 지금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는 거야? 건방지게. 그래, 내가 이제 아무 생각 없는 마음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죠.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유인에 당신이라는 상대방도 나옵니다. 신세 하소연이나 듣자고 이런 데 올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 왜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말해보라. 이게 중요한 여러분 이유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 이거 실수하는 분 없겠지? 여기서 내라고 했으니까 이거 서술자 1인칭 아니에요 하시면 안 됩니다. 대사잖아요. 서술 부분이 아니라 대사잖아요. 이거 너무 님들 무시했죠. 좀 미안합니다. 다음 소리 사과로 갈게.
아니 간혹 있어. 나라고 했는데 왜 서술자 1인칭 아니에요? 아니, 대사잖아. 대사 그대로 옮겨온 거잖아. 서술자는 여러분 서술 부분에서 잘 대사가 아니라. 너무 미안해요. I'm sorry. 야, 잘 봐. 야, 그래. 없었던 일처럼 보자. 잘 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말을 하는 어떤 나라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왜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거? 내가 원하는 일을 당신이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고 당신은 누구며 이 일을 어떤 일을 안 해준다는 걸까? 이런 걸 이제 완성하면서 가시면 돼요. 계속 볼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상대방 이게 여러분 이제 당신의 대사겠죠? 갑자기 반말투로 오빠들로 오는 피문호 씨. 그럼 어때? 반말했던 이게 누가 되는 거야? 이거 피문호 씨 되는 거야. 그럼 피문호 씨 나가라고 했던 이거는 피문호 씨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피문호가 당신에게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누구겠어요? 피문호 씨 어주에 지욱은 세상 가슴이 내려앉는다. 지욱이 불만을 갖고 있었네. 그리고 여기서 추론할 수도 있죠. 그럼 어때? 여기서 말했던 왜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지욱이 일을 안 한다면 그건 뭘까요? 피문호 씨의 자서전을 안 써준다라는 거지. 약간 추론할 수도 있어. 아니, 괜찮아. 못 찾았는데 괜찮아. 아무튼 잘 보세요. 피문호 씨는 지욱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을 해주지 않아서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볼게요. 잘 봐요. 그게 아니라니 라는 대사부터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하고 나설 때야. 당신 눈에 정말로 내가 올랑통창한 대장친 소리라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보인단 말이지. 날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래 뭐가 어째? 내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내 탓이 아니고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왜 분노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내 일을 안 해주니까. 왜 분노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면 내 일을 정확히 해줄게. 피문호 씨의 일을 안 함. 누가? 지욱이. 그래서 분노 불만이 표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욱이 피문호 씨의 일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지욱은 밝혔어. 뭐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양심 때문에. 자, 피문호 씨가 지욱한테 너 왜 내 자서전 안 써줘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욱이 그 전에 밝힌 모양이에요. 제가 당신의 자서전을 써주지 않는, 당신의 일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요, 양심 때문이라고. 자, 근데 피문호 씨는 양심이라는 이유 믿습니까? 전혀 믿지 않아요. 내가 그래, 그 알량한 당신의 양심, 내가 거기에 들어리라도 써줘야 한다는 거야? 오버치나 맥치나 그놈 아들놈 같은 소리를 가지고 내게 말짱한 한번 말로 양심 같은 멋진 말로 나를 속이고 싶은 거야? 당신 눈엔 피문호가 그렇게 말기도 못하는 바보 멍청이로 보여? 근데 아까부터 참참참참하니까 이 친구 정말 형편없이 맹랑한 작자로구나. 이건 뭐야? 이 양심이라는 이유는 피문호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고 있지 않아요. 자욱은 양심 때문에 당신의 자서전을 못 써주겠어요 했지만 피문호는 그 양심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유, 믿을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중력 부분의 줄거리는, 중력 부분 이후 상황은 이런 식으로 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구린 그림이 나왔는데 그렇죠. 피문호가 여러분 느낌 아무튼 보셨죠? 일단은 인물을 잡아놓고 이들의 상황, 장면 같은 걸 자꾸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 피문호는 지욱에게 화를 내고 있다. 화를 내는 이유는 피문호 씨가 시킨 일을 안 하기 때문이다. 지욱이 이 일을 안 하는 이유는 양심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이 양심에 대해서 피문호 씨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다. 그 이유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구성된 겁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정답 좀 구성해보죠. 예,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 피문호 씨가 우리 누구야? 우리 지욱을 혼내고 있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 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윗글의 저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찾으면 손해는 안 본다고 했었죠? 벌써
플러스 어때? 야, 2번이 일단 정답이잖아. 서술자가 중심물의 내면을 묘사, 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작품각 전지적 서술자가 이거 다 해줄 수 있죠. 이거 찾아놨으면 이거는 읽어보지 않아도 되잖아. 이야기 내부에 서술자 같은 거 없어. 네, 하나 정도는 쉽게 제낄 수 있겠네. 네. 아무튼 여러분 서술자들 찾아주시면은 1번 문제, 요즘 서술상 특징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풀어두기가 굉장히 쉬워지십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문제가 오답률이 시험을 봤어요. 네. 이 문제가 오답률이 지금 가장 높았거든요. 이 문제 한번 일단 정답 구성하는 거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정답은 여러분 5번이었죠. 5번 미음 부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미음 부분 잘 보세요. 내 똑똑히 말해줄까? 뭘 똑똑히 말해다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부터 볼까? 그래.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이 내 일 하기가 싫어진 것은 이 피모노 자서전 써주는 일이지. 피모노식 자서전을 배필해주는 일이지. 내 일 하기 싫어졌냐? 그 이유를 아직도 얘는 이유가 궁금한 거야. 지옥은 밝혔잖아. 양심 때문이라고요. 내 양심 아직도 안 믿는 거야. 도대체 네가 내 자서전을 쓰기 싫어진 이유, 내 자서전을 쓰지 않겠다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하게 알아듣고 납득이 가끔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시겠다면 내가 좀 더 똑똑히 말을 해줄까? 이건 무슨 부분이겠어요? 즉 피모노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즉 피모노가 생각하는 자서전을 거절한 이유. 피모노가 생각하는 자서전 거절 이유를, 자기가 생각하는 자서전 거절 이유를 이제부터 한번 말해보겠다고. 어떤 상황이었죠? 저는 양심 때문에 피모노 씨 자서전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피모노는요, 양심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이유를 말하라고 계속 집착하고 있어요. 진짜 이유가 뭔지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음 부분의 대상은 뭐겠어요? 그래, 너한테서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 피모노, 내가 생각하는 네가 자서전을 거절한 이유를 내가 말해주마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5번 침묵하는 피모노가 침묵하는 지훈에게 피모노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라고 있다.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죠. 야, 그리고 이거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잘 봐. 이렇게 푸는 법도 있어. 여러분 어려운 문제일 때 쓸 수 있는 어떤 잡기술 같은 겁니다. 정오가 판단이 안 돼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옳은 소리인지 옳지 않은 소리인지 판단이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 그러면 옳다고 가정해볼게. 이 5번이 맞다고 가정해볼게. 자, 그럼 잘 봐. 침묵하는 지욱에게 피모노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다. 잘 봐요. 지욱, 피모노. 야, 이거 누가 의구심을 가진 겁니까? 침묵하는 지욱에게 피모노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다. 누가 의구심 가진 거예요? 지욱이 피모노한테 의구심을 가질 때 성립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야, 그래. 야, 집중해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잘 봐요. 5번이 맞다면 여러분. 침묵하는 지욱에게 피모노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 즉 피모노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하는 건 지욱이 피모노한테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정확히는 어때? 피모노가 지욱한테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어떤 의구심이에요? 왜 내 자서전 안 써주냐고 계속 의심하고 있잖아요. 양심 아니잖아 하고 계속 의심하고 있잖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잘못됐다. I'm sorry.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도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좀 잡기술 같은 거예요. 네. 정오가 확실히 안 보일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구성한 다음에 그래도 맞을까를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5번 선지가 맞다면 지욱이 피모노한테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상황 어때요? 피모노가 왜 내 자서전 안 써줘? 하고 의구심 갖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휴, 쉽지 않네요. 아무튼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였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맞다고 가정해보고 혹은 틀리다고 가정해보고 설명을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휴, 이제 안 풀어본 문제 뭐냐?
8, 9, 11번. A에 대한 이해하는 내용으로 저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A 부분 한번 보러 갈까? 여러분 요즘 이 소리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 소리 한 번이라도 실제 육성으로 들어보신 분 있나? 이게 지금 옛날에 자주 들리던 소리예요. 옛날에 이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사고 팔았어. 어떻게 하냐면 고장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칩시다 하면 어때요? 고장난 시계 라디오 수리해달라고 이제 가져오는 거야. 채권 삽니다. 채권은 뭐예요? 돈 받을 권리죠? 돈 받을 권리 이제 채권 스스로 돈 받기 귀찮은 사람 이서는 사람한테 가서 파는 거예요. 부서진 우산이나 빈병 삽니다. 부서진 우산 빈병 가져오면 돈으로 팝니다. 야 이거 전부 다 뭐야?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잖아요. 한마디로 상행위죠. 근데 이 상행위,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뒤에 넣은 게 뭐야? 자서전 회고록들 쓰십니다. 즉, 이 A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다. 너 자서전 대필해주는 거, 자서전 대신 써주는 거 그거 물건 파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예술과 양심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 하고 굉장히 폄하하고 무시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요? 물건 사고 파는 행위와 자서전 대필하는 행위를 일치시킴으로써 어때? 이건 예술이 아니라 너 그냥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하는 물건 파는 행위잖아 라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답 구성하러 가죠. 정답 뭐라고요? 11번 1번 피문호는 지우기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 가치를 절하, 가치를 내린다는 말이거든요. 폄하하면 지우고 우롱하고 있죠. 뭐라고요? 그거 예술 아니고 물건 파는 거야. 그러니까 좀 살아. 아 그러니까 뭐라? 이상한 양심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빨리 나한테 자서전 안 쓰는 이유 말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해요. 저는 2번을 끝까지 X를 못 쳤거든요. 2번 자서전 팔려면 너 이렇게 팔아야 돼. 약간 그렇듯하지 않아요? I'm sorry. 자 여러분 문학 풀다 보면은 그래 내가 겪은 문제지만 분명한 정답도 있고 내가 밀고 싶은 정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지 더 그럴듯한 거, 더 적절한 것을 찾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저도 2번을 끝까지 X라고 못 쳤지만 1번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1번을 정답으로 골랐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 휴 시간이 살짝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 마지막 지문에서 이거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마지막 질문을 다 풀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모자라고 그래도 이 문제는 우리가 좀 같이 풀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그러게 발췌적으로도 사실 풀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뭐야? 어린이 소설자, 어린 시선의 서술자가 나오면 그거 반드시 어떻게든 문제로 만든다고 했었죠. 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14번 문제 지금 한번 발췌도구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저희 좀 맞춰야 돼서 14번에 발췌도구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나름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요. 실제 수능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적으로는 가치가 되게 높지만 한번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 시험에선 나올 수가 없죠.
굳이 다른 작품도 있는데 똑같은 작품 두 번 출제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요 14번 문제를 그래도 제가 주목하자고 하는 건 제가 늘 좀 강조했던 어린 서술자의 시선으로 서술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꼭 문제를 만들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13번 슬슬 다 푸셨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볼게요. 네,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나 일단 성인나로 소설이 시작돼요. 그런데 어때? 서술 방식을 세 가지나 활용합니다. 첫째는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심이나 사건을 설명합니다. 다 설명해줘. 그럼 어때요? 서술자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둘째는요. 서술자가 모든 걸 해석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심리와 사건을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인물의 외향이나 행위, 즉 보이는 것만을 묘사해줘요. 그럼 어때요? 독자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 나온 문제입니다. 셋째, 서술자가 유년 시절에다 어린 나로 시선을 제한해요. 그래서 서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는 어때요?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해석해야 돼. 왜? 어린 나이 제한된 시선으로 보여주니까 독자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 많아. 근데 만약에 그런 것과 함께 유년의 나의 심리가 함께 제시되면은 공감의 효과를 낸다고 하고 있죠. 정답은 여러분 5번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실 쉬웠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을 거야. 5번 미음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아버지의 행위 표정을 묘사하면서 유년의 나의 심리를 함께 제시하는 이게 제시가 안 됐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정답 구성이 되거든요. 아버지, 유년 시절에 내가 아버지의 행위와 표정을 묘사하지만 유년의 나의 심리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음 부분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18병의 소주를 넉나간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어코 아들이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다. 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행동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술자, 소년 서술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지. 우와, 아버지 이거 한탄 아닌가요? 탄식 아닌가요? 밑줄 안 쳐져 있잖아. 생각해볼 필요가 없죠. 만약에 여기까지 밑줄이 있었으면 조금은 논란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논란을 피우기 위해 아마 지웠을 겁니다. 이 밑줄 친 부분에서는 유년 시절 나의 심리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습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셨죠? 유년 시절의 나의 제한된 시선으로 서술되는 부분 그런 거 정말 문제로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문제 풀었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문제였고요. 오늘 못 푼 질문도 있는데 여러분들 꼭 좀 약간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밌는 이야기 있는 식으로 복습을 릴스가 더 재밌는데요. 그렇지. 미안해. 아무튼 못 본 지문, 다르지 않은 지문들도 여러분 오늘 꼭 복습하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뭘